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로 오셨습니다. 서영석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뭐, 화요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네. 2번 하는 게 그냥 관리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팟캐스트에서 또 많은 분들이 또 호응해주고 계셔가지고. 한 번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생방송 정규 편성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한 번은 매주 초에 예. 적당한 인물을 초청해서 적당한 토크를 합니다. 네. 오늘의 초대 손님은 네. 바로 뭡니까? 한겨레의 대표적인 필봉을 휘두르고 계시는 김종철 논설위원이셨는데 지금은 직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냥 기자입니다, 기자. 아, 예. 아니, 선임 기자. 선임 기자도 아니고 그냥 기자예요? 예. 예. 아, 기자가 기자죠, 뭐. 그건 선임 그래. 기자도 졸업했습니다. 예. 아, 졸업했습니까? 아. 대기자구만. 예,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의 필봉은 아니고, 육봉이신 우리. 설봉이신 우리. 해설자, 설봉. 예. 그것도 설도 6이네. 예, 예. 육봉이신 우리. 육봉기 목사님을 찝져 먹는 서영석입니다. 예, 우리 서영석 기사님, 우리 3자가 함께 또 오늘 할 이야기는 뭡니까? 서영석 기사님. 예, 제가 우리 김종철 기자를 초대한 이유는 사실 지난번 한겨레신문 토요판에 예. 김무성에 대해서 아주 집중 분석을 한 기사를 읽고 예.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 이거 뭐 내가 그냥 줄줄이 나무 기사 소개해 주느니 음. 직접 쓴 사람을 초대하자. 예. 그런 취지에서 불렀습니다. 아. 김무성에 대해서. 근데, 아유, 여기 두 분 프로들 계시는데, 여기 나오려니까 사실 좀 떨리더라고요. 괜히 나간다 그랬나, 이렇게 걱정도 되고. 그래서 좀, 사실은 주저주저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돌아갈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여기 들어오긴 쉬어도 나가기가 나긴 어렵습니다. 예. 하여튼 살살 해주세요. 예. 목소리 좀 키우세요. 예. 우리 김종철 기자님은 제가 참 여러모로 저 무명일 때 제가 방송에서 한마디 한 거를 또 이렇게 지면에서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네. 저희 그 존재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해주신 아주 고마운 분입니다. 제가 예전에 무슨 말을 했냐면은 네. 열린우리당 시절에 여당 아니었습니까? 네. 내내 질질 끌려다녀요. 그러니까 뭐 야당이 소수당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한테 내내 하여튼 국면을 허용하고 주도권을 빼앗기고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간 지금 뭐 우리 새누리당 보면 알겠지만은 자기들 멋대로 하잖아요. 네. 뭐 그래서 뭐 문제가 되면은 철판 깔고 뭐 하여튼 그게 뭐 어때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새누리당은 고정표를 얻습니다. 근데 열린우리당은 잘해야 표를 좀 받고 어떤 정치적 격변, 이를테면은 IMF, 탄핵, 이런 국면이 있어야 뭐 사실은 국민들에게 몰표를 받는데,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질 때는 대패를 하고, 이기면 신승을 하는, 그런 걸 보면은, 열린우리당은, 비정규직 정당이고, 한나라당은, 정규직, 정당이다. 제가 이렇게 또 표현을 했는데, 방송에서 이 얘기를 한 거를 또 우리 김종철, 당시 논설위원께서 들으시고, 한겨레 칼럼에 적어주셔가지고 정말. 근데 그걸 다 기억하세요? 예? 말씀. 일생이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날 제가 진짜. 제가 그래서 시중에 나가서 예. 그 신문을 5부를 샀습니다. 예. 잘하셨네요. 가보로. 그때 제가 출근하면서 네. 가는데 라디오 생방송이었어요. 예. 어느 방송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SBS였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평론을 이렇게 잠깐 하시는데 촌철살인의 용어를 쓰시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이거 정말 저렇게 훌륭한 분이 있나. 그래서 제가 직접 또 전화를 드려서 전화번호를 알아서 제가 그 멘트를 좀 쓰겠다라고 이제 허락을 받고 그렇게 해서 제가 사용했었는데 사실은 낙검수 뜨기 전에 제가 먼저 어떻게 보면 발탁을 했죠. 글쎄 말입니다. 그렇게 자랑해도 되나요? 자랑해도 됩니다. 정말 참. 그리고 김종철 기자가 사람 본 눈이 있으신 분이다. 사람 그 본 생각도 했었고. 눈이 있는 정도를 지나가지고 사실 국민 TV에 딱 맞는 인재예요. 예. 왜냐하면은 원래 방송 출신이야. 그러시죠. 과거를 고백하세요. 라디오 출신이라서 네. TV하고는 안 어울립니다. 우리 지금 라디오만 하고 있어요. 네, 이제는. 라디오 때문에 저기 나왔지. TV는 제가 좀 안 어울리는
용물 갖고 CBS에 있어요.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기독교 방송. CBS에 난 알지. 기억이 납니다. 제가 CBS 라디오에 정말 매니아였습니다. 지금도 많이 듣습니다만은 그 동기가 누구셨죠 그때? 지금 남아있는 동기는 권영철 선임기자. 논설위원장 하셨고. 그렇죠. 해설위원장 예, 예. 하셨고. 지금도 뭐, 아주 깊이 있는 뉴스 분석을 하고. 예. 이렇게 잘 열심히 하고 있는 권영철 기자가 제 동기고요. 예. 그리고 뭐 또 다른 분들 많은데 뭐 이 방송에서 또 이렇게 친구들 이름 부르기가 좀 그래서 좀 생략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원래 예. 그 방송에 있다가 신문으로 가면은 대부분 성공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신문에 있다가 방송 가서 성공한 분들은 꽤 많은데. 많은데 예. 왜냐면은 이제 그 방송은 예. 스트레이트 뉴스 위주로 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짧죠, 기사가. 신문은 주로 분석 위주로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맞아가지고 예. 분석을 했던 사람은 스트레이트에 쉽게 접근을 하지만은 예. 스트레이트만 다루던 방송 기자들은 신문 기자로 성공하기 어렵다. 예. 라는 게 속설인데 우리 김종철 기자는 그 속설을 완전히 그냥 깨부신 예. 훌륭한 사람이죠. 그만 띄우십시오. 예. 또 CBS 출신 기자 중에 신문 가서 성공한 분들 많이 계세요. 또 한 분이 푸르메제란 만드셨던. 예. 예. 백경학. 예, 이사 지금. 이사장. 예. 상임 이사시고. 예, 상임. 그 양반이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들어가기 전에 좀 짧게 얘기하자면은, 이 양반이 첫 직장이 CBS였어요. 딱 들어갔는데. 저랑 같이 있었어요. 그때 예, 그 같이. 사건의 증인이셨군요. 딱 전화가 왔어요. 네. 받았어요. 그런데 아무개 부장을 연결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 부장님 해야 되는데 부장님이라고 해야 되는지 어떤 호칭을 해야 되는지 호칭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죠. 완전 생초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아저씨. 보통 신문사에서는 선배 그러는데 뭐 얘기를 못하니까 아저씨라고 그랬구만. 훌륭한 사람이구만. 틀린 말은 아니죠. 예, 아저씨 맞지. 그 백경학 이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쨌든 우스갯소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일화를 제조했던 그런 분이에요. 아주 근데 성정이 맑고 예.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일 하시죠. 예, 진짜. 제가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예. 대한민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이한테 가서 마치 애들이 어른한테 잘 보이려고 자랑하듯이 미국을 제국주의 패권주의자라고 욕을 하고 미국과 싸웠다고 자랑했습니다. 미군과의 합동작전인 작전계획 5029를 없애버리겠다고 자랑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NLL 대화록을 불법 입수했다는 의혹. 논란의 중심에 선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원세훈이라 원자도 이야기한 사실이 없어. 그리고 난 쓰는 용어에 추적이나 이런 말은 안 써요. 발언하셨다는 의원이 최근에 국정원 발치로 가고 굉장히 유사하죠. 그거는 나는 모르는데 왜 그러든지 그건 모르겠어. 김무성 의원은 유세 때 읽은 문건은 NLL 발언을 최초로 거론한 정문원 의원 등의 얘기를 당에서 종합해 만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하여튼 이제 본론은 결국은 여당인 새누리당. 예. 지금 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댓글 대자 대통령 대통령. 예, 대통령 예. 각각 시세에서 뭐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지만은 이제 미래를 보면은 이게 야권에 비해서 차기 이른바 잠룡들의 이 숫자나 위세가 이제 과거 그 이명박 박근혜가 각축했던 예. 거기에 비하면은 무게가 훨씬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이제 지적들이 많아요. 그런 와중에 지난번 박근혜 정권을 청철하는데 1등 공신이었던 김무성이 뜨는 게 아니냐. 예.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정가에서는 파다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게 지난번 이른바 비스의 뉴스에서 그 최고 중진 연석회의에서의 발언이 보도가 되면서 뭐 상당히 많은 타격은 입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김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이런 예. 취지에서 그 토요판의 깊이 있는 분석을 했던 우리 김종철 기자를 초대를 했으니까. 예. 자, 신문에 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 안 난 이야기부터 김무성에 대해서 좀 아는 대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일단 왜 먼저 김무성을 아이템으로 정하셨는지. 네. 그때.
글쎄, 이제 그 아이템은 사실은 이제 토요판 팀에서 예. 이 재밌겠다라고 해서 저보고 이제 써달라. 네, 써달라. 아무래도 당신이 좀 많이 알지 않느냐. 예. 이런 차원에서 저한테 했는데, 제가 김무성 의원을 보기는 오래 전부터 봤습니다. 김영삼 정권 출범 이전에, 그때 그 민주계 상도동 막내 역할을 할 때, 그때부터 봤으니까 20년 더 됐겠죠. 그때부터 봤었는데, 알기는 아는데, 그렇다고 깊이 알고 이런 건 아니고, 이번에 토요판에서 이런 걸 써보자라고 했던 거는, 네. 어쨌든 뷰스앤뉴스에서 특종하면서 김재원 의원이 상당히 저자세로 머리를 숙이고 그랬잖아요. 예. 그게 화제가 됐고, 그런데 이 양반이 사실은 이제 그렇게 큰 사고를 쳤으니까 뭔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위축이 돼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김재원 의원이 가서 이렇게 90도로 그냥. 글쎄요. 조폭 형님. 네. 형님하고 이럴 정도고, 김무성 의원은 이렇게 껄껄껄 하면서 어깨를 두드리는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왜 저러느냐. 그리고 또 김무성 의원이 보궐선거 당선되고 오면서 상당히 힘이 실리면서 차기 대선 주자 혹은 당 대표설도 나오니까 예. 그런 걸 갖고 한번 다뤄보자. 그래서 저한테 주문을 해서 제가 주문 생산이죠. 너무 솔직하게 다 밝히나요? 아니 어차피 토요판이라는 거는 일종의 특집하는 형태를 띠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토요판은 대개 신문 토요판은 또 담당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쪽에서 아이템 정해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필진을 선정해서 외부에 부탁하기도 하고 예. 내부 기자들에게도 부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또 노련한 김종철 기자한테 부탁을 했겠죠. 예. 근데 이제 저도 사실은 김무성을 통일민주당 시절부터 얼굴은 봤어요. 근데 그때는 그야말로 아까 막내라고 표현했는데 완전 쫄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커피나 나르고. 그때 또 무슨 전문위원 직책을 갖고 있었어요. 국회에서 제가 88년? 89년부터 봤는데, 통일민주당 총재실 주변에 가면은, 국회 전문위원인지, 전문위원은 사실 좋은 타이틀인데, 여당 전문위원은 괜찮은 거지만, 야당 전문위원은 시원찮을 때예요. 예. 그래서 아마 전문위원 이름을 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본 게, 네. 김무성 의원을 본 처음이었는데요. 그분의 과거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모르고 그냥 쭉 지내왔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김의겸 논설위원이 네. 쓴 걸 보고 저도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김무성이 출세를 하게 된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이제 아버지 때문이더라고요. 아버지가 이름이 김용주입니다. 일본 제국주의 때 경북 도의회 의원을 지냈고요. 이른바 친일파들의 집산지라고 할 수 있는 조선 임전 보국단이라고 있었어요. 말하자면 태평양 전쟁이라고 얘기했죠. 일본이 거기에 조선인들이 출전하도록 예. 독려하는 그게 조선 임전 보국단이에요. 거기에 간부로서 이 황군, 즉 일본군에게 유언 편지를 보내자는 그런 운동을 펼치게 했던 아주 대표적인 친일파입니다. 생계형 친일이라고 또 볼 수 없는. 볼 수 없죠. 경북 도의회 의원까지 지냈으니까. 예. 예, 그리고 해방이 되자 아주 재빠르게 그때 이제 일본 제국주의에서 도망간 재산을 적산이라고 했는데요. 적산 중에 하나인 전방, 옛날 전남방직입니다. 네. 전방을 불어받아서 큰 돈을 벌었던 그런 인물이고. 근데 예. 조금 이건 반론은 아니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취재할 때 좋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부른 거예요, 사실은. 김무성 의원한테 예. 물어봤어요? 제가 묻기 전에 사실 이제 취재 이런 거 써야 되니까 몇 가지 취재하려고 통화를 간신히 했어요. 네. 그래서 했더니만 먼저 이제 그 문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한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자신에 대해서 좀 좋게 써줄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죠. 이게 김의겸 씨가 있었으니까 아마 그랬을 거야. 글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네. 이야기를 하는데 해명 겸 불만을 털어놓더라고요. 네. 근데 하는데 아버지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진실 여부를 확인을 안 해봤지만 그 주장은 뭡니까? 본인의 얘기는 네. 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이 장시개명한 거는 사실이고. 장시개명했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뭐 장시개명 그 당시에 안 하는 사람이 있느냐. 뭐 많지 않으니까. 그 말도 맞는 예. 말이잖아요. 맞는 그래서 말이죠. 장시개명은 사실이다. 근데 그 학교 문제, 그 학교 문제 이런 부분들 이야기하면서 해방 전에 좀 사업을 했었답니다. 아버지가. 했는데 아버지가 첫 사업을 했던 가게 이름이 3.1상이래요. 3.1상에. 예, 3.1 운동의 그 정신이라든지 이걸 개성하기 위해서 거기서 이름을 따와서 3.1상이라고 지었고, 네. 그래서 아버지가 요즘으로 말하면 기업인이죠. 사업을 하긴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그 3.1상해로 이름을 지을 정도로 민족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투철했고, 청년 실업가로서 또 학교를 그때 문을 닫았던 학교를 용흥초등학교입니까? 네.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그 학교를 인수를 해서 오히려 그 민족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인수했다. 자기 재산의 전 재산의 절반을 투자를 해서.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친일파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억울하다. 오히려 민족운동을 했다. 그리고 독립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도와주고, 그 이후에 특히 이제 이승만 정권 때, 야당 의원들한테 정치자금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부분들은 엄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임전보국단 간부로 근무해서 황문에게 편지 보내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여쭤봤죠. 물어봤죠. 그건 어떻게 됐냐라고 했더니만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름도 모르는 신문에 그 당시에 조금 나왔던 아직도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사실로서 확인 안 됐던 문구 하나, 기사 하나 갖고 전체적으로 아버지를 친일파로 이렇게 몰아가서는 안 된다. 그 아버지한테 한번 직접 살아계실 때 물어보지 그랬어요. 글쎄, 그거는 뭐 한번 김무성 아버지, 만나면 한번 조선임전 보국당 간부로서 황문에게 보낸 편지 쓰기 운동을 했다고 친일파라고 부르는데 아버지 진실이 뭡니까? 살아계실 때 여쭤봤으면은 그걸 할 건데 그걸 안 물어봤다는 것도. 아니, 지금처럼 뭐 전기간행물이 어마어마한 그런 시대라면은 어디 신문에 하나 난 것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당시 신문을 아무나 만들 수 있습니까? 아마 그 신문이 발견된 게 아마 최근에 나왔던 자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버지한테는 못 물어봤을 거고. 그럴 수도 있겠다. 이제 아마 이제 예전에 분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더더구나 뭐 김용주 고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재산도 있고 또 식자청이었고 뭐 이런 좀 엘리트 계층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업은 일본 사람들한테 협력을 받지 않으면 사업을 못 했겠죠. 예. 당연히 이제 친일적인 성격도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뭐 제가 검증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어떤 학교 세운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상당히 그 지역에서는 오히려 민족교육을 했다, 칭송을 받았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김영주 씨가 이제 지금은 뭐 고인이 됐지만은 전방을 창업했던 그 김영주 씨가 1960년 그때 야당인 민주당을 원내총무를 맡았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당시에 민주당 원내 부총무가 바로 김영삼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김영주 씨와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 두 사람의 친분 관계가 유지됐고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결국 상도동에서 정치를 하게 되는 건 맞죠. 네. 근데 이제 뭐 사실 부친이 친일을 한 것도 어떻습니까? 아니 그렇다고 해서 뭐 연좌제가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아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러나 이제 결국은 김무성 의원이 그런 식의 일종의 연좌제 적용을 받는 것은 어디 가가지고 막 아무나 뭐 안철수도 빨갱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업자득으로 듣는 그런 평가 아닌가 그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그죠? 뭐 안철수 사실 안철수의 그 공약 같은 거 과거 보면은 사실 그 공약 중에서 대부분은 박근혜 후보도 그 공약을 받아들여가지고 비슷비슷했거든요. 그렇죠. 사실 뭐 경제민주화라든지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세 후보가 큰 차이가 없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문재인 당시 후보는 노인들 전부에게 20만 원 준다 이런 공약은 안 했단 말이에요.
파격적으로 박근혜 후보가 노인 전부에게 20만 원을 주겠다. 물론 그게 지금은 다 사기로 판명이 났습니다만은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오히려 더 좌파적이고 급진적인 말하자면은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차별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김무성 의원이 어디 다니면서 안철수 그 빨갱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야, 네가 빨갱이 얘기할 자격이 있어. 네가 보면 친일파야, 임마. 이런 식의 이제 결국은 반격을 받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네. 네. 하여간 부친과 관련해서는 제가 좀 연구를 했습니다. 본인은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군요. 어쨌든 나중에 큰 꿈을 꾸고 결국 대권 주자로 부상하게 된다면 틀림없이 부친의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또다시 한번 문제가 되겠어요. 논란이 될 테니까 나오겠죠. 나와서 검증도 받아야 될 테고. 네. 그때 가서 한번 보죠. 그때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아까 김종실 기자가 말이죠. 그렇게 말하자면 중대한 말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재원이가 와서 그야말로 90도 인사를 할 정도로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얘기가 분분해요. 무성대장이란 무대라는 별명도 있고. 예. 김재원 의원은 일단 검사 출신이죠. 그렇죠. 서울법대 나왔습니다. 예. 나름 또 그 양반 자체도 새누리당 안에서는 반기 좀 끼는 그런 인물. 그렇죠. 잘 나가죠. 네. 재선이긴 하지만 또 친박이고 그래서 이 양반이 거기에서 고개를 넙죽 숙인다. 좀 놀랐어요, 사실. 그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도대체 그게 어디서 비롯되는 건가? 김재원 의원이 이제 그날 왜 국회에서 그렇게 문자 메시지를 굴욕적인 내지는 어쨌든 충성 맹세에 가까운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뒤에 이제 김무성 의원 자리로 찾아가서 사실은 이제 머리를 조아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도 취재하면서 무슨 인연 때문에 저런가라고 했는데 제가 사실은 그거는 이제 기사에는 안 썼는데 쓰기가 좀 적당하지 않아서 여기서 순화해서 얘기하세요. 털어놓을까요?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사람 다 친박이잖아요. 예. 친박인데 김재원 의원이 물론 김무성 의원이 이렇게 힘이 있으니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있고 거기 표현해 보면 노심초사하고 있다. 형님한테 잘 보이려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예. 그분 안 친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시점에.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안 친하거나 혹은 좀 서먹서먹한 사이거나 무슨 일이 있었든지 이런 건데.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사가 좀 있었던 관계인데. 과거사가? 전사가. 18대 총선 때, 그때 이제 친박들이 대거 떨어졌잖아요. MB가 이제 정권을 휘두르면서 친박들을 학살을 했는데, 그때 김무성 의원도 공천 못 받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따로 나가서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이 됐는데. 그때, 이제 공천심사위원을 구성을 했을 때 친박에서는 딱 한 명이 이제 공천심사위원으로 들어가거든요. 지금 국회의장하는 강창희. 강창희 그때는 의원이 아니었어요. 원외였는데 이 강창희 의원이 이 공천심사위원 친박계를 대표해서 딱 한 명 들어갔는데 많이 딸리죠. 그러니까 친이들이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강창희 의원이 친박계를 잘 모르고 원외를 오래 했고 또 친박계 핵심 모임에도 안 와서 친박계 누가 누군지 또 어떤 사람을 먼저 챙겨줘야 될지 이런 걸 몰랐대요. 당연히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친박계 자장 역할을 했던 김무성 의원이 강창희 의원한테 이제 80명이나 되는 원외까지 합하면 80명이었는데 80명 중에 다 살릴 수는 없잖아요. 저쪽에서 다 살질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A, B, C 등급을 나눴답니다. 그래서 꼭 살려야 될 사람. 그렇죠. A 그거. 그다음에 노력하되 안 되면 할 수 없다. B. 그다음에 잘라. 잘라까지는 안 했지만은 C. 그렇죠. 그렇게 A, B, C 등급을 나눠서 명단을 작성을 해서 이제 강창희 의원한테 줬는데 거기에 이제 썰인데 김재원 의원이 C급으로 분류가 됐던데요. C급으로. 그것도 C급으로 분류된 여러 가지 이유를 이제 친박계에서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명단을 급수를 정한 게 김무성이구만. 그렇죠. 자기가 눈밖에 나 있던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재원 의원이 왜 거기서 C급이 됐느냐 이 이야기는 다음에 할게요. 그거는 좀 여기서 좀 나눠놓기에는 부적절해. 그래요. 그래서 궁금한데 갑자기.
그 새끼 때문이야? 야, 정치 덕후에도 그 새끼 나오겠다. 내가 봤을 때 뭐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뭐 정치적인 문제면 여기서 얘기 안 하시겠어? 하여튼 뭐 C급으로 분류가 됐대요. 예. 그래서 잘렸잖아요. 예. 근데 C급으로 분류가 됐으니까 김재원 의원은 김무성 의원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자기를 C급으로 분류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좀 힘이 아니라 그 어떤 약점을 알고 있는 사람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형님한테 잘 보이려고 노심초사해 왔다라는 의미를 이제 그렇게 그랬는데도 보면은, 불구하고 이런 의심을 받아서 난 그렇죠. 정말 억울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해가 간다. 사실은 이제 김무성 의원이 너의 약점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네가 또 이랬어. 아마 이런 맥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재원 의원이 형님 오해이십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 뭐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두 사람 간의 그 문제라든지 과거가 좀 있었다. 거긴 과거 있었던 이런. 아니 뭐 그건 이제 하나의 그 일종의 해프닝이고요. 그렇죠. 김무성이 사실은 이제 박근혜를 한번 배신하고 다시 이제 복귀한 그런 인물이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그 배신하고 나갈 때 얼마나 또 박근혜 씹었습니까? 지금은 뭐 대통령이 돼 있으니까 대통령 안 된다 그랬죠. 네. 대통령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 의식이 부족하다. 뭐 온갖 얘기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복귀해가지고 사실 큰 공을 세우긴 세웠죠. 사람들이 별로 주목을 하진 않았지만은 사실은 김무성이 박근혜를 위해서 일종의 보수 대통합을 그렇죠. 이룬 사람입니다. 예. 뭐 김영삼도 결국은 지지하도록 만들었고 이해창도 그렇고 심지어는 동교동계의 김경재나 하나갑 그다음에 그 한강옥을 끌어낸 사람도 결국 김무성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공을 세운 사람이긴 한데 또 저 총선 때 낙선됐잖아요. 2012년 총선 때. 아니 근데 자기가 안 났었을 그때는 공천에 탈락할 위기에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공천을 주느니 못 주느니 하니까 자기 안 나간다고 본인이 이제 그야말로 백의종군 안 나가겠다라고 이제 처음에는 거기서 그 참모들이나 김무성 의원도 일단 난 무조건 나간다.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탈당해서 당을 만들든지 예. 이런 식의 고민을 굉장히 깊이 했어요. 하다가 막판에 이제 그것도 접었죠. 접으면서 그 이유가 뭐 어디 있습니까? 그때 원래 근데 그때 무성했던 설이 뭐냐면은 김무성에 관해서 무성했던 설은 뭐냐면은 김무성이 마치 당시 그 공천을 못 받은 사람들을 다 규합해서 친박연대처럼 2008년에 친박연대처럼 신당을 만든다고 그랬어. 별도의 신당을 만들어 가지고 나갈 것처럼 거의 뭐 깃발을 듣는 것처럼 행동을 해서 그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이제 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난 백의종군 하겠다 함으로써 나가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 주저앉힌 그렇죠. 그런 효과를 그때 거기에 모였던 사람 중에 또 가장 중요한 인물이 김현철이에요. 김현철. 예. 그래서 그때 왜 마지막에 주저앉았는지 사실 상당히 그 말이 많았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요. 김무성이 큰다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정치적으로 성장하는데 그게 직접적인 계기였고 출발점이었어요. 그때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본인도 이제 정치적인 장래를 놓고 얼마나 자기의 뭐 이게 생사가 달렸으니까 고민을 많이 하겠어요. 참모라 그래봐야 이제 보좌관들, 비서관들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세 가지 방안을 놓고 이야기를 했을 때요. 예. 첫 번째는 탈당하고 무소속에서 신당을 만든다. 두 번째는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한다. 세 번째는 이제 그 안 나간다. 주저앉는다. 이 세 가지인데 처음에는 김무성 의원이 1번, 2번 그 탈당하는 쪽으로 어쨌든 그거를 이 문안을 기자회견문을 작성해라라고 해서 지시해서 그 두 개를 했대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탈당하는 쪽으로 계속 갔었죠. 기자들한테도.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마지막에 측근들이 한두 명이 안 나가는 방법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예를 그렇게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지난 18대 때 박이태 국회의장을 봐라. 예. 박이태 의장 케이스도 있다라고 하니까 김무성 의원이 그렇지. 박이태는 안 나갔다가 보궐선거로. 그렇죠.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니까 바로 그런 이야기. 박이태도 공천 떨어졌는데 탈당 안 하고 승복했다. 그래서 결국 당대표까지 하고 그 이후에 그리고 공천을 받아서 보궐선거 때 와서 국회의장을 하지 않냐.
당신도 이렇게 나가서 정면 대결해서 상처받고 이번에는 못 살 수도 있다. 근데 승복하면 오히려 이런 효과들이 있다. 라고 하면서 그런 의견을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만 이제 한참 고민해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막판에 고민하다가 그거를 마지막 세 번째 안을 오히려 받은 걸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탄생이 됐구만. 그때 김무성이가 불복 탈당하고 신당을 만들었으면 절대 박근혜와 다시 합칠 수 없는 거거든. 그렇죠. 그리고 저기 새누리당도 총선에서 아마 졌을 거예요. 민주당한테. 아니 그런데 네. 이미 김무성은 그때 마치 신당을 만들 것처럼 행동을 할 때, 발언할 때 네. 이미 박근혜와 짝짝꿍이 돼 있다. 미작 상태였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실증할 수 없는 알 수가 부분이니까 없죠. 어디까지나 설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김무성이 이번 2013년 4월 재보선에 영도에서 화려하게 컴백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아주 정말 새누리당의 주자로서 다시 이제 전면에 나서게 됐는데, 제가 1월에 성한용 네. 선배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분이 새누리당 차기 주자가 안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무성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아니 무슨 김무성을 얘기하십니까? 그랬는데 정말 김무성이 대안이 없어서인지 혹은 나름 카리스마 때문인지는 몰라도 지금 새누리당의 강력한 차기 주자로서 그 이름을 내세우고 있단 말이죠. 지금 여론조사하면은 낮긴 하지만은 예. 새누리당 후보군들은 대개 10% 미만들이에요. 그렇지만은 김무성이 1등 나와요. 지금도. 아 그래요? 예. 물론 그게 이제 그 발언 이전이에요. 그 이후에는 아직 조사한 게 없는데 그 이전에 조사했던 그걸 내가 지난번에 데이터를 보니까 야권에는 안철수, 문재인, 박원순 순이에요. 근데 안철수가 한 20% 되고 문재인이 그 밑에 한참 미치고 그다음에 박원순도 좀 미친 이런 상태 1, 2, 3위인데 여권에서는 김무성이가 1위였어요. 그다음에 김문수도 따라가고 이런 식이었는데 여하튼 김문성이 가능성 문제는 좀 이따 논한다 손 치더라도 이런 식으로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힘을 발휘하는 김무성의 정치인으로서의 무슨 장점 내가 직접 안 겪어봐서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게 이제 제가 이번에 사실은 기사를 쓰면서 취재를 김무성 주변에 있는 분들 또 옛날부터 알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여러 사람을 제가 취재를 해서 도대체 김무성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따르고 이러느냐라는 걸 제가 이제 그걸 집중적으로 물어봤는데 취재를 했었는데 공통된 답변이 그런 거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이 양반이 돈이 많아서 돈을 이렇게 푼다든지 잘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따르는 사람들이 많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무시 못합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지난번 통일민주당 당사 문제라든지 또 그 이전에 민취협 사무실을 마련할 때 김무성 의원이 그걸 그 임대를 해줬다느니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했는데 그 문제는 돈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특히 이제 민취협 사무실이라든지 처음에 이제 YS한테 들어갔을 때 같이 이제 활동했던 사람이 박종웅 전 의원인데 박종웅 의원 이야기가 자기가 이제 민족문제연구소라고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사조직 같은 거 있잖아요. 민족문제연구소 맞습니다. 그 민족문제연구소 총무를 할 때 김무성 의원이 그때 상임이사로 이제 합류를 하면서 처음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어놓는데, 도네이션을 정기적으로 한 건 맞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후원회비라든지 이런 걸 내는 건 맞는데, 사무실을 만들 때 혹은 마련할 때 전적으로 돈을 다 댔다든지 이런 건 전혀 아니다. 그리고 돈을 그렇게 여기저기 많이 댔던 건 아니고, 좀, 나름대로 성실하게 그 당시로는 더더구나 박종무 의원 표현에 따르면은 경방 오너의 아들이 있잖아요. 경방이 아니라 전남방집. 돈도 많은 부잣집 아들이
그때는 정말로 핍박받던 야당 시절인데 예. 거기에 이렇게 와서 자기가 하겠다라는 게 너무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한참 동안 눈여겨봤는데 성실하게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돈 갖고 이렇게 성장한 것 같지는 않고 성실성. 초반에는 이제 성실성이었는데 나중에는 이 양반이 보면은 청와대 그 비서관, 민정비서관하고 그다음에 사정비서관하고 네. 그다음에 내무차관하고 또 당에서도 보면은 당직을 계속 이해창 씨 때는 대표 비서실장하고 또 그다음에 그 박근혜 총재 대표 시절에는 사무총장을 하면서 이제 승승장구하는데 그 비결이 뭘까라고 이제 저는 그래서 보면은 김무성 의원이 이 타임테이블로 쭉 보니까 YS 그다음에 이회창 또 박근혜 그다음에 또 이명박 때도 또 원내대표였잖아요. 예. 각 여권의 그 어떻게 보면 최고 통치자들 밑에서 굉장히 그 총애를 받으면서 잘 컸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이 양지형 정치인 같다. 역시 한마디로 일은 잘하는구만.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렇게 그 사람들이 총애 받는 이유가 김무성이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일을 잘하면서 일머리가 있고 또 기업에서 일솜씨가 있고 그래서 그 어떻게 해야지 일이 풀리는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안돼요. 잘 알아서 일을 맡겨놓으면은 일을 뭐 아주 원활하게 잘하기 때문에 믿을 만할 사람 혹은 일 잘하는 사람 이렇게 키워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부하로 부리기에 아주 적당한 그런 능력 있는 일꾼이다. 성실하기도 하고 뭔 하나를 얘기하면 열을 알아듣는. 뭐 그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열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약간 그 합리성도 있어서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민자당 시절에 3당 합당이 됐잖아요. 그래서 개파 간 갈등이 엄청나게 있을 텐데 그래서 자기 개파, 자기 사람들은 막 챙길 텐데 그때 김무성 씨가 그때 당직을 하면서 이게 자기들 민주계뿐만 아니라 인사할 때 민정계나 뭐 공화계 중에서도 일 잘하고 그 사람이 맞으면은 그 사람을 추천하고 그 사람한테 일을 맡긴다든지 이런 거를 하면서 사람들이 상당히 통이 크고 저 사람은 일을 제대로 한다. 이런 평을 받으면서 이제 아마 그때부터 그런 부분들이 평가를 받은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민주계라는 것도 그렇고 DJ계도 마찬가지지만은 최소한 기업 마인드에서 보면은 쉽게 얘기해서 일과 관련해서는 거의 뭐 쓰레기 집단 비슷한 그런 무능기자들 비슷한 이제 그런 평가를 악평을 받기도 해요.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예. 근데 김무성은 사실 제가 아버지가 기업인이었고 네. 실제로 1978년도에 이 김무성이가 군대를 74년도에 가서 75년도에 제대를 하는데 14개월 근무를 해요. 육군 이병으로 제대합니다. 예. 그래서 항상 비웃음 받아요. 무슨 육군 이등병 출신이 어쩌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78년도에 포항에서 둘째이 경영하던 동해제강 공장장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전두환 정권 들어서서는 삼동산업이라고 하는 3일은 아니고 삼동입니다. 이걸 운영하게 됐거든. 쉽게 해서 기업을 해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인재를 최소한 적재적소에 쓸 줄 아는 그 정도의 마인드는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정치권에서는 돋보일 수가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돈 문제도 저도 예를 들었는데 민첩 사무실도 돈을 좀 내긴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긴 냈는데 뭐 다 낸 건 아니다. 이런 거고. 그리고 이 보수형 쉽게 얘기해서 어디 가면은 이 인기 있는 형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스타일인가 봐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참 그런 것이 능력이라면 능력일 수는 있는 건데 그것이 결국 대권 후보까지 넘볼 수 있는 능력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는 거죠. 그죠? 그렇죠. 네. 자, 대권 후보까지 꿈꾸고 있는 우리 무성이 형. 문제는 정상회담 대화록을 봤다. 라는 얘기, 그걸 자기 입으로 깠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공격에 빠뜨리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데미지로 작용할 것이다.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건 이제 외부에서 일반적인 관측이고, 정치권 주변에서는 과연 김무성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궁금해요, 저도.
일단 뭐 새누리당 내에서는 네. 이번 사건이 이제 있고 나서 말 실수가 있고 나서 그 두 가지 그 평이 나오는데 하나는 김무성 끝났다. 또 저렇게 말 실수를 하느냐. 저 사람은 뭐 자꾸 그 고비고비마다 이렇게 말 실수를 한다. 그러니까 뭐 지난 대선 때도 많았잖아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뭐 자살 발언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국을 행각을 했다는 거 이런 소리도 그리고 했더라고. 또 뭐 그 민주화 운동을 안 했다라고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사과했었잖아요. 네. 그런 거라든지 안 해도 될 말. 예. 굳이 해서 글쎄요. 그러니까 탈을 남기는 예. 말들. 그 구설수에 굉장히 자주 오르는 이런 정치인이라서 이 사람 정치인이 말을 먹고 사는데 네. 말을 저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앞뒤 안 재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일을 하겠느냐 이런 평이 있고 네. 뭐 그게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인 이야기죠. 김무성 의원이 한두 번도 아니고 이제 그래서 지난 대선 때도 김무성 본부장한테는 마이크를 주면 안 된다. 마이크를 주면 사고 친다. 왜냐면 그때 사무처 당직자 모아놓고 이야기할 때도 무슨 뭐 그 안철수 종북 발언이라든지 이런 게 거기서 나왔거든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예, 예. 아. 그러니까 마이크를 주면 안 되는구만.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그때도 그 선대위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말 실수를 많이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사실은. 대화록을 원본을 갖고 있다라는 걸 이제 사실은 시사한 건데, 그거를 그렇게 비공개 회의라 그러지만 다 정치권 회의에 비공개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남경필 의원이 아마 약을 좀 올렸나 봐요. 그렇죠. 뭐 약을 올리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남경필 의원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입장 볼 때 정말 바른 소리를 한 거죠. 네. 그 대화록 그렇게 공개 문제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무성 의원이 너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느냐. 사전도 모르는 인간이. 예. 그리고 뭐 그렇게 하면서 혼을 내면서 내가 지난번에 그걸 봤다. 사실이더라. 예. 이런 이야기 하면서 툭 튀어나오고 나온 했는데 근데 이제 그 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의미라든지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뭐 그래서 그렇게 말실수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일을 하겠느냐 이런 이제 평가가 있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아니 그렇게 실수를 했는데 저렇게 뭐 친박의 실세가 김재현 의원이 가서 뭐 저렇게 쪼르륵 가서 머리를 숙이고 또 다른 사람들도 보통은 이제 말실수했을 때 정치권에서 보면은 주변에서 그 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했냐라고 비판도 하고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 이도 보고 못해. 예, 말 잘못했다고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고 비판을 안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말을 한다면 무슨 후폭풍을 맞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이 김무성 의원한테 예, 이야기를 비판을 한다면 무성이 형, 뭐 또 말을 그런 식으로 해요. 좀 조용히 계세요. 좀 당연히 도움이 안 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얘기를 한다. 그러게요. 아니 그걸 이제 공개적으로 하면은 예. 겁이 나서 못 하는 거죠 의원들이 그러니까. 무슨 그 뒤탈을 저 패나? 아니 이제 그래서 그게 저도 이제 몇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차기 권력이다. 김무성은 차기 권력이기 때문에 즉 당 대표 이제 내년에 그 황우여 대표가 지방선거 전후로 해서 이제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열리면 당연히 물러나야 되니까 예. 그럼 다음 당대표가 누구냐 이런 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2년에 한 번씩 하죠. 예. 그렇다면은 다음에 김무성이 당대표가 되면은 공천권을 주게 그렇죠. 되는 그러니까 그 내년에 당대표가 되면은 물론 이제 또 이 정치 상황에 따라서 중간에 물러날 수도 있지만은 예. 지금 관측하기로는 특별하게 아주 심하게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예. 2년 임기를 채울 것이다. 그렇게 예. 되면은 그 다음 총선, 이 공천권을 당대표가 지는 건 아니지만은 상당한 그래도 당대표가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공천에 관여를 할 수 있잖아요. 예. 영향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김무성 당대표가 되고 나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말조심하는구만. 말조심하는 거죠. 차기 권력이니까. 그리고 또 차기 또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니까 그런 어느 정도의 먼 전망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말이에요. 이게
나는 차기의 대권 도전 안 해. 뭐 이러면 마음을 비우는 것처럼 보여서 막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것 같지만 고자로 인식을 하는 거군요. 그렇지. 고자로. 저기, 정치적 고자. 차기 대권 도전 안 해. 그러면 그래, 병신이야. 앞으로 상대하면 안 되겠군. 예. 그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실속도 없는 인간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냉정한 겁니다. 예. 자, 그게 이제 양론은 뭐 어차피 있는 건데, 저는 궁금한 게 이거예요. 과연 박근혜가, 박근혜 대통령이, 함부로 박근혜 하면 안 되지.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이를 진짜로 신임할까? 그 부분이 좀 궁금해요. 안 하죠. 안 한다고 봐야죠. 그죠? 예. 한 번 일단 실망하면 네. 다시는 마음을 다주지 않는 스타일이라는. 그렇죠. 예. 박근혜 대통령의 그 캐릭터가 네. 그렇게 한번 자기를 그분의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키워드는 일련 키워드는 배신 이거라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신뢰인데 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 즉 자기를 배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전혀 믿지 않고 그 사람을 뭐랄까 좀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인데 김무성 의원은 일단은 친박계를 떠나면서 아주 모진 말을 했고 박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대통령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까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또 얘기 들어보니까 기자들 모인 자리에서 뭐 물론 그 오프 더 레코드로 얘기를 했겠죠. 아주 뭐 차마 옮기기 힘든 그런 말을 했다는 그런 소문도 그때 예. 물러날 때 있습니다. 뭐 예. 그런 얘기도 저도 들었어요. 그런 얘기는 뭐 근데 그거는 뭐 예, 그런 것들은 뭐 그런 소문들이 나돌아다니긴 했는데 예. 그 부분들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사이가 멀어지는데 즉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 의원을 좀 멀리 하는데 저 사람이 뒤에서 나를 이렇게 욕하고 다니고 나를 좀 욕보여 뭐 이런 생각은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예. 그건 뭐 결정적인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김무성 의원이 그 당시에는 박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애정이 넘치고 또 열정이 넘쳐서 이 사람 대통령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 갖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마음에 좀 덜 차고 이래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옮겨지면서 예. 뭐 박 대통령이 듣기에는 기분 나빴을지 몰라도 그게 뭐 무슨 악의가 있어서 그때는 했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결정적인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그때 제가 알고 있는 정보와 또 우리 김종철 기자님이 아시는 정보가 좀 다르시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요거 방송 끝나고 나서 맞춰봅시다. 아마 똑같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이게 김무성이 기용된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댓글 대자 대통령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이 이뻐서 기용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게 김무성이 물러나 있는 동안에 뭐 새누리당 혹은 한나라당이 막 개판 다 됩니다. 그때 뭐 이상한 뭐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뭐 인기 떨어지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김무성을 불러오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나는 오히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새누리당을 후보가 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새누리당 대표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후보 말하는 거예요? 후보. 대선 후보. 후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박근혜하고 싸워서 얻은 사람은 패요. 그렇다면은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 후계자는 진즉에 키우지 않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인제를 허용하지 않는. 예. 이인제가 아니라 이인자를 허용하지 않는. 이인자를 허용하지 않는 스타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차기 후보의 박근혜 대통령이 그 선정 과정에서 관여할 스타일인가요? 아니면은 최대한 이인자가 등장하는 것을 막다가 거의 이제 이인자가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니들이 알아서 뽑아 이럴 스타일일까요? 그래서 일단 뭐 박근혜 대통령이 2인자를 만든다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닐 테고요. 근데 반대를 하거나 막 짓밟으면은 현직 대통령이 그러면은 못 되게 할 힘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되게 할 힘은 없더라도. 그러긴 한데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로 한정시켜서 이야기하면은 김무성 의원이 지금 이렇게 사실은 이제 주목받는 것도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 가깝거나 박근혜 대통령이 밀어줘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하고 뭐 본인이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간에 거리를 두고 이름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그러면서 박근혜를 살린 사람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두 번에 총선도 한번 살렸고 또 대선도 어쨌든 1등 공신이 됐고. 그러니까 박근혜 덕에 출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기가 박근혜를 만들었다. 그럼요. 그런 이제 이런 것이 결국 힘이죠. 네. 그게 힘이에요. 그게 힘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김무성 의원이 상당히 여권 내에서 앞으로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고 그게 이제 대선 주자가 될지 말지는 또 뭐 다른 문제긴 한데 근데 본인이 충분히 나도 한번 해 보겠다라고 마음 먹고 나가면은 뭐 여권 내에서 유력한 주자는 아이고 김무성이 대통령 된다고 뭐 어디서 과외 받고 있다는 그런 소문도 지금 파다하던데 소문 안 들어봤어요? 지금 뭐 과외가 아니라 네. 그렇죠 과외죠. 경제학자들 네. 이 교수들하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네. 이렇게 만나서 공부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본인이 그건 공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니 뭐 공부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그랬어. 그러나 그 꿈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네. 그게 이제 이제 대통령이 되느냐와 여권의 대통령 후보가 되느냐는 이제 서로 별개의 문제인 건데 후보군 중에 하나라는 거는 뭐 백발백중이고 후보군이 되는 거야 뭐 김문수도 되고 뭐 김무성도 되고 뭐 오세훈도 되고 나경원도 되고 다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후보군은 되는 거고 그 중에 후보가 될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는 거죠. 자 김무성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좀 섭섭하니까 전반적인 문제를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국정원 부정선거 축소 보도. 여야는 오늘도 충돌했습니다. 정치권은 정면 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거친 공방전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민생입법은 또 표류하는 것 아니냐라는. 장악당한 언론은 진실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국민TV가 이제 날개짓을 하려고 합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위대한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 또는 3144-0933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야, 물론 이제 처음에 대통령이 집권하면은 한 1년 동안은 대통령에 대한 예의로 차기 주자에 대한 여론조사 잘 안 해요. 안 하긴 안 하는데, 뭐, 그때 시사저널인가? 시사인이죠? 거기서 한번 했잖아요. 예. 그래서 여야의 후보군에 대해서 요즘 정치권에서 얘기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전해주시죠. 우리 김종철 기자의 의견을 붙여서. 김무성 의원만 준비했는데요? 무슨 또 아니, 새누리당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새누리당에 누가 있어요, 김무성 말고, 저희가 당장 꼽기로는 김문수, 네. 홍준표, 네. 두 지사하고,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좀 눈여겨봐야 될 분이, 네. 유승민 의원을 한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유승민? 예, 유승민. 지금 그 양반도 국방위원장. 뭐 대표적 친박이었다가, 지금은 좀 박근혜 대통령하고 뭔가 거리를 두는 듯 거리를 두고 보입니다. 있죠. 예. 그러면 좀 꿈이 있는 사람이나 꿈이 있으면 거리를 둬야 돼. 예. 그게 뭐 꿈이 있어서 거리를 두는지는 모르겠는데 유승민 의원이 박 대통령하고 거리를 둔 것은 꽤 오래됐어요. 이번 선거 때도 사실은 뭐 그렇다고 그분이 뭐 탈박을 했다든지 이런 건 아닌데 친박은 맞는데 그 지난 대선 이후로 사실상 박 대통령하고는 상당히 이제 거리를 두고 있었고, 박 대통령도 이분한테 크게 뭐 도움을 요청을 안 했고. 유승민이가 이거 친박계로 뭐 장난했던 사람 아닌가? 아니에요. 아닌가? 그런 건 한 번도 안 했고, 이해창 총재 할 때 여의도 연구소장 맡으면서 정치권에 들어왔는데, 부친이 유수호 전 의원. 유수호 아들이에요? 예. 부친은 내가 좀 알지. 네. 예. 그런 분인데, 이분을 하여튼 좀 눈여겨봐 둘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어떻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네임밸류가 약해요. 근데 지금 삼선 의원에다가 국방위원장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친박계들 중에서,
유승민 의원을 따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똑똑해요. 예. 기본적으로. 그리고 좀 새누리당 내에서 좀 합리적인 이 양반이 뭐 이한구하고 같이 좀 뭐 나름대로 합리적이다 그런 얘기 좀 들었던 사람 아니에요? 이한구 의원하고는 또 노선이 완전히 다르고요. 달라요? 이한구 의원은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예컨대 이 강한 좀 반대 입장이라 그러면은 유승민 의원은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런 입장이고 이분이 그전에는 이해창 총재 선거 때는 굉장히 좀 보수적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상당히 오히려 좀 유연해져서 공부를 많이 했구나. 합리주의자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다시 이제 자리매김을 했고 당 내에서 약간 또 리더십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얼굴은 곱상하고 이러지만은 굉장히 리더십 있고 이래서 아마 깃발을 들으면은 뭐 비전이나 이런 걸 내놓고 깃발을 들으면은 저런 사람도 있었네. 내지는 저 사람 얘기 되겠는데 아마 이렇게 어필이 될 확률이 좀 있을 거예요. 유승민이가 선거하려면 빨리빨리 해야 돼. 내가 보기에는 나도 유승민 의원 이름은 듣고 있고 뭐 개인적으로는 본 적이 없지만은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따르면은 이 정도 밸류 가지고 대선 주자로 올라서기는 쉽진 않아요. 늦었어요, 지금. 네, 그래서 하려면은 빨리 해야 돼. 그리고 운도 따라야 되는데 가령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 부총리로 기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감사원장으로 기용한다든지. 아마 그런 거는 전혀 아닐 거고요. 아, 그래요? 시킬 리도 없고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시켜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이 양반은. 근데 이제 모르죠. 이제 이 방송 듣고 유승민 의원이 빨리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뭐 또 움직일지도 모르죠. 근데 친박계 내에서도 그렇게 뭐 제가 뭐 꼭 그 양반을 이렇게 뭐 보고 제 생각이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당내에 유승민 대망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건 아주 중요한 정보네. 네. 뭐 그런 사람들 같아요. 새누리당. 반기문 영입설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나와요. 예. 반기문, 그다음에 김황식. 김황식은 좀 약하다. 서울시장설은 좀 있더만요, 보니까. 왜 이렇게. 김황식은 좀 약하다. 그거는 또, 물론 이제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김황식 총리 같은 분도, 예를 들면 뭐 서울시장 나와서 뭐 당선이 된다든지 이러고 하면은 여당 내에서는 여당에서는 사람이 없으면은 김황식 이 차출론도 그렇게 해서 나오고 뭐 그거는 이제 또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기문 총장 유엔 사무총장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람 갖고는 도저히 야당 후보들한테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수혜를 받아야 된다, 외부에서. 그럼 이제 반기문 총장이 임기가 거의 2016년인가? 그때 끝나거든요. 예. 그럼 대통령 선거하고 딱 맞네. 그래요. 딱 맞으니까 모셔오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기문은 나는 실제로 파괴력이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여권에 너무 인물이었거든. 그래서 진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기문 총장이 마음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 마음에 있다 하더라도 현실 정치에서 과연. 그래요. 근데 정치는 우리 이제 여러 번 대선을 봤지만은 사실은 이게 정치는 뭐 누구 차려주는 밥상에 숟가락 들고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절대 그런 거 방향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자기가 상을 차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기문 총장이나 김황식 총리 이런 분들은 꽃가마 태워줘서 갈 사람들인데 누가 정치판에서 누가 꽃가마를 태워줍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열린우리당 이런 당이 여당일 때 맨날 뭐 서울대 총장 하던 정운찬이 뭐 이런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사실은. 조선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저도 그렇게 봐요. 예, 새누리당은 또 보통 정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 내는 정당 아닙니까? 아무리 잘못을 해도 철밥통 지지를 받는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반기문을 영입한다면은 그때의 열린우리당 혹은 민주당 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파열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영입할 주체가 없어요. 이제 다들 대선을 향해서 김문수, 홍준표 뭐 이런 또 김무성 이런 분들이 다 뛸 텐데 누가 그분들을 영입해 온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어서 오십시오 하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영입할 방법은 없어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가서 영입할 힘이 없을 거라고. 그때 가서. 예. 근데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야. 결론은 누가 영입하고 안 하고가 없어. 여론이 결국 정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반기문을 여당 후보로 내가지고 지지도가 30% 40% 나오면은 자동방으로 되는 거예요. 김문수가 뭐라고 그랬는데 30% 40% 후보로 갖다 안 데리고 오겠어요. 벌써 눈치 빠른 놈들이 쫙 가가지고 줄을 설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 글쎄요. 뭐 또 여러 가지 안철수도 안 됐잖아요. 여러 가지 변수 가운데 하나인 홍정욱 발탁 가능성은 없을까요? 대선 주자로요? 예. 네, 그런 얘기도 있긴 있어요. 그거는 너무 빠르지 않나요? 그 홍정욱 의원이 뭐 보여준 게 없잖아요. 네. 초선 의원 한 거 외에는 네. 뭐 예컨대 서울시장이라도 한 차례 하고 예. 이러면서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 국민들한테 그야말로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거기보다는 검증된 다른 사람들이 국민들한테 더 좀 가깝지. 아직은 아니죠. 좋은 의견입니다. 홍정욱은 아직은 어리고 쉽게 얘기해서 홍정욱이가 뭐 대통령이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시장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고 한 4년 일해서 뭔가 평가를 받은 다음에 다시 가다니 그런 뭐가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차차기나 몰라도 네, 여권의 이 자원 중에서 홍정욱이 갖고 있는 그 잠재력은 또 무시할 수 없는 거죠. 또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그 여권의 그 보수적인 사람들은 다 학벌에 급복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저런 거 따지면은 홍정욱이가 어느 정도 그리고 또 지금까지 쌓아 올린 이미지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자, 그러면 야권으로 한번 눈을 돌려가지고 야권은 뭐 이미 너무 꽉 정해져 있나?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금 야권은 뭐 후보들은 잠재적인 후보들은 많지 않습니까? 많죠. 사실은 저기 여권하고 비교해 보면은 사실은 이제 쨍쨍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선 서울시장 하는 박원순 시장 또 안철수 의원 또 어쨌든 다 법 야권을 넣어야 되겠죠. 뭐 그리고 저는 손학규 전 대표도 후보로서 여전히 유효하다 이번에는 그렇게 보고 그리고 또 뭐 다른 분들도 뭐 꿈꾸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 저는 그 세 분, 네 분들 중에 경쟁을 통해서 누가 더 좀 지지를 얻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그 항상 여론조사 설문을 보면 지금 당장 후보 중에 한 사람을 고른다면은 누구를 고르겠는가 이런 질문이 있는데 지금의 전국 상황을 보시고 정확하게 2017년 12월 그때 누가 당선될 것 같으십니까? 지금의 그 대선 주자 군들 제가 안 넘어가죠. 그런데 그러면 좋습니다. 여권 야권 지금 현재 스코어 그거 진짜 알기 힘들잖아요. 뭐라고 그런 거를 뭐 저도 정치판을 한 20여 년 이상 봤는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누가 뭐 유리하다 말하기는 힘들 것 같고 야권에서는 어차피 이제 뭐 안철수 의원은 검증을 받아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제 앞으로 한 3, 4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주자로서 다시 도약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것 같고요. 박원순 시장은 뭐 서울시장 재선이 되면은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수 있다. 재선이 어렵다는 얘기도 있어요. 글쎄요, 그거는 뭐, 그러니까 재선에서 당선이 된다 그러면은, 서울시장 경력에다가 또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기성 정치인들은 좀 싫어하는데 기성 정치하고도 좀 한 발 떨어져 있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리한 위치에 설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내년이 2014년 아니에요, 그죠? 예. 2014년에 서울시장에 재선이 되면은 2018년까지 임기인데. 중간에 간두겠죠, 뭐. 그렇죠. 근데 또 그게 또 특히 야권 후보의 경우에는 함부로 간둘 수 없는 그런 또 측면들이 좀 있어요.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그만두고 붙었다가 여기 얼마나 지금 직성이 먹고 있습니까? 당신이 그만둬가지고 홍준표 같은 인간이 나왔다고.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서 선배 이야기했지만은 그때 가서 여론조사에서 야권 주자로서 가장 앞서가고 30%가 지지율이 넘고 이러면은 그러면 이제 나오는 거지. 본인이 서울시장 계속 하고 싶어도 사실은 끌려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죠. 징발된다는 표현. 나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김종철 기자 의견에 적극 찬성이에요. 박원순 시장이 재선되면은
아마 야권이 가장 유력한 후보가 문재인 의원도 힘들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죠. 지금 아까 문재인 의원이 있었네요. 문재인 의원도 우리가 주자 중에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손학규 의원은 이번에 뭐 수원 재보궐선거 차출설 나오잖아요. 예. 거기에 저는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민주당에서 나오는데 예. 그 사실은 민주당의 재보궐선거가 이길 수 있는데 하나도 없는데 수원 같은 경우에 손학규 의원을 집어넣으면은 이기는 걸로 나오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당에서는 사실은 민주당이 존폐가 걸렸는데 안철수 의원하고 특히 경쟁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싸움인데 거기서 수원의 손학규 의원을 그야말로 차출해서 다시 한 번 더 이기는 쪽으로 가려고 할 거다. 그러면 손학규 의원도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재기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쪽에 뭐 본인은 앞장서서 내가 나가겠다라고 하진 않겠지만은 절대로 당에서 당신 와야지 이깁니다. 제발 와주세요라고 삼고초려하면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예. 그래서 재보궐선거 되면은 그 유력한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으로 다시 부상할 거다. 저는 손학규 의원은 그 미라의 역할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이상은 어렵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이제 2011년 4.27 재보선 때 그때 분당에서 당선돼 가지고 얼마나 주가가 치솟았습니까? 그런데 또 당대표도 되고요. 근데 이 당대표 되는 기간 동안에 그리 뭐 이렇게 좀 주목할 만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한, 물론 구조적인 면이 있겠죠. 나는 어떤 분 교수인데 지금 어디 그 교환 교수로 이제 독일을 떠난다는 분인데 뭐 아주 글 잘 쓰시는 분이에요.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참 걱정이 많이 된대요. 또 다음 정권을 새누리당한테 뺏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자기는 본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말 일리가 있더라고. 정치라는 것은 지금 같은 시대, 특히 이명박이나 박근혜와 같은 게 나쁘게 얘기하면은 악독한, 좋게 얘기하면 좀 강한 캐릭터를 갖고 있는 이런 시대에는 거기에 강대강으로 맞붙을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지닌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노무현 대통령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거든. 근데 YS한테 DJ가 그랬고. 그렇죠. 근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다 잘 알지만은 박원순도 그렇고 문재인도 그렇고 안철수도 그렇고 다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들이지만은 그런 강한 캐릭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참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김무성이 같은 악동이 나오면은 제대로 싸울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이제 떠나는데, 물론 뭐 저는 아무리 악동 대 착한 사람으로 대결한다고 치더라도 이게 게임이 되는 게임이 있고 안 되는 게임이 있는 건데, 저는 지금 이번 구도가 이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명박과 박근혜가 각축을 했던 그런 시대하고 비슷하게 여야가 거꾸로 돼가지고 이제 간다,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유약하다고 평가받는 그 세 사람이 이 험악한 시대에 정말 싸움꾼으로 변신해서 뭔가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이제 결정한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김윤태 기자 얘기를 들으니까 박원순 시장이 가장 유리한 구조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굳이 안 싸워도 되거든. 근데 안철수나 문재인은 박근혜하고 붙어야 된다고 지금 당장. 그러면은 붙어서 원래부터 싸움꾼이라면은 상관이 없는데 착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판판이 깨질 거거든. 그러면은 상처를 안 입는 박원순만 논하는 거야. 글쎄. 그런 내 분석이 어떻습니까? 괜찮네요. 그 새누리당이 박원순 시장이 유력하다면은 싸움판으로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내버려두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크도록. 그렇죠. 아마 방치 속에 크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예요. 새누리당이 가만두질 않을 거야. 예. 자,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근데 궁금한 것은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 그래도 48% 역대 최다 득표를 한 그런 후보로서 자신을 그렇게 뽑아준 국민들의 선택, 그것을 잊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상 다음 대선에서 또 역할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또 밝혔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뭐랄까 최근에 그 NLL 관련해서 그 전문을 공개하자. 이건 뭐 말하자면 정치적 악수를 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정치적이 좀 부족한 면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어떤 그런 그분의 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뭐 NLL 공개하자라고 했던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이 많이 지적을 했지만은 좀 실수한 거죠, 뭐. 예? 그 사실상 NLL 그 대화로 중요한 국가 기밀을 무단으로 공개했던 국정원의 문제라든지 남재준 원장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당의 그런 어떤 이런 이 공개를 찬성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 다 덮어주는 결과가 되고 또 초점을 흐려서 이슈를 분산시키고 이랬으니까 좀 판단 미스라고 봐야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감이 좀 떨어진다. 예. 예, 물론 뭐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 자기 의견을 드러낸 것 치고는 좀 데미지가 좀 있다고 봐야죠. 네. 자, 요즘 이제 말하자면은 나는 박근혜 정권과 치열하게 맞붙는 사람이 결국은 차기를 그 야권에서 차기 후보가 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뭐 박원순 시장은 현직 시장이니까 일단 싸움판에서 한 걸음 떨어져 있는 거고 안철수와 이제 문재인 두 사람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점에는 저는 오히려 문재인이 한 수 앞선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안철수 의원이 항상 욕먹는 게 뒷북 아닙니까? 아이 뭐 누가 모르는 얘기야. 지금 그딴 소리하고 해버렸어. 이런 평가를 많이 든단 말이에요. 안철수 의원도 좀 그 정치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예. 거기는 뭐 스탠스가 뭐 약간 여야 중립지대에 서겠다. 그래서 여야 싸울 때 반사이익을 얻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러나 좀 뭐랄까 좀 그 파이팅이 없죠. 네. 없고 그 정치는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사실은 앞장서서 길을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뭐 너무 앞서 나갈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반보 내지는 일보 앞에서 국민들이 헷갈려할 때 일로 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안철수 의원은 보면은 그런 역할을 하기보다는 대충 많은 사람들이 뭐 따라가는 건 아닐 텐데 이 말에 말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꼬리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꼬리를 잡는 이런 식이니까 오늘 아주 좋은 표현을 배웠습니다. 리더로서는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한국이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정치 리더에게 요구되는 거는 길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아니 김종대 기자가 그런 얘기를 좀 하세요. 안철수 의원은 나름대로 학습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니야. 근데 제가 뭐 기자가 기사 쓰면 되지 어디다 기사로 얘기를 해야지. 아니 메시지 관리를 지금 안 받고 있는 모양이죠. 그거 참 뭐가 없는 건지 좀 답답하기도 하고 말이죠. 예. 현재 그 야당 김한길 대표 체제의 이런 파이팅 능력이라든지 최근에 이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김현진 선미를 빼느냐 마느냐 이와 관련해서도 그냥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봤는데 참 이럴 때 굉장히 매운맛의 야당 지도자가 있었던 과거를 그리워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김한길 체제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을. 좀 답답하죠. 예. 답답한데. 근데 그건 사실은 김한길 아니라 다른 누가 야당 대표가 되더라도 DJ만큼의 어떤 카리스마를 발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그렇죠. 아니 김한길 의원이 대표가 말해요. 진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새누리당과 싸울 의지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좀 미심쩍어. 가능하면 안 싸우려고 하는 게 현재 그 민주당 지도부의 생각이죠. 김한길 대표도 그렇고 전병헌 원내대표도 그렇고. 네. 뭐하러 그럼 국회를 좀 싸우지 않고 생산적인 국회 싸우면은 국민들이 싫어한다. 그리고 또 안철수 의원한테 어부지를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지 말고 잘해보자. 이런 이제 기본적인 컨셉을 갖고 있는데 안철수 사실은 이제 그만. 그렇죠. 그게 강해요. 강한데
그래서 이제 좀 문제죠. 그게 뭐 누가 됐든 간에 사실은 문제가 싸워야 될 땐 싸우는 거고 예. 그렇지 않고 뭐 타협과 이 협상을 할 때는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너무 그런 부분에서 진짜 어떤 안철수 콤플렉스 때문에 사실 뭐 안철수 의원도 뭐 무조건 다 이렇게 뭐 다 유야무야하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닌데 상대방이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한다든지 너무 엉터리 같은 일을 했을 때는 거긴데 그걸 고치려고 태도를 안 갖고 있을 때는 그거 어떡하겠어요. 강하게 싸우고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한 꼴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김현, 진선미 의원을 물러나라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을 때 왜 이게 말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밝히면서 그러면은 뭐 예컨대 국정조사 정말 못하면은 이거 일정이 그냥 까먹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연장해야 된다라든지 이렇게 그런 입장을 확실히 밝히고 새누리당한테 욕을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새누리당에서도 좀 딴 생각을 할 텐데 새누리당이 말이 안 되는 논리로 제시해놨던 그거를 전제로 해서 자꾸 고민을 하니까 김현미 진선미 의원을 빼느니 마느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은 민주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뭐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뭐 기자가 참 충고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좀 기사로도 그런 부분을 잘 지적을 해서 요즘 또 야권에 또 바이블 하면 한겨레신문 아닙니까? 좀 각성할 수 있도록 국민의 바이블이 돼야 되죠. 하여간 뭐 오늘 저희가 당장 앞에 벌어지는 그런 현상부터 5년 앞까지 감히 내다봤습니다.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예. 몰라. 안 보인다. 자, 우리 김종철 기자 참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종 이렇게 좋은 해난이 있을 때마다 초대를 하려고 그러니까 뭐 나중에 빼지 마세요. 이거 뭐 김무성 의원만 한다고 그래서 그것도 뭐 제대로 좀 아는 것도 없고 해서 겁내면서 왔더니만 온갖 거 다 물어보고 해서 이거 영 다음부터는 못 나오겠는데. 아이 무슨 또 엄살은. 우리 김종철 기자도 보면은 마음이 약한 그게 문제야. 아니 착한 계열이야. 예. 우리는 악한 계열 아니야.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만 물어볼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안철수 스타일이야. 선수가 아니지 그는. 예, 오늘 김종철 기자님 고생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